하락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대 강력시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 뭐 네. 2달 정도 시간 지났으니까 한 번만 점검을 한다면 네. 지금 사실은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약간 서울 수도권하고 사이클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약간 비슷해졌어요. 시간차만 그 다를 뿐 5대 광역시들이 크게 상승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분양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서울 수도권의 사이클을 좀 어느 정도 뒤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 먼저 이제 하락해 버렸죠. 그렇죠. 먼저 하락해 버렸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지금 다운되는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그냥 독자로 가는 것보다는 서울 수도권 분위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차는 좀 있을 겁니다. 네. 자, 1부 영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주택수에 따른 투자 전략, 다주택자, 뭐 1주택자, 무주택자 요것만 딱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다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회를 줬을 때 팔 수 있으면 누군가 매수자가 있다라면 이제 파는 게 그래서 주택수를 정리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네. 그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제 팔고 싶은 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억지로 막 팔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락장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버틸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잘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뭐 가져가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버티기 힘들다. 지금 좀 연끌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분들이 정말 가장 힘든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참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참는 거. 네. 참는 게 쉽진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참는 게 쉽지 않으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좀 해서 이제 5대 강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 중에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언급을 살짝 해드렸는데 그런 지역을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어렵죠. 네. 근데 올해 8월인가 언젠가부터 이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전셋값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좀 내려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셋값 이제 8월 기점으로 폭등한다는 얘기는 임대차 3법 얘기거든요. 임대차 3법이 이제 8월 31일 날 해서 이제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년 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2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폭등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않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이제 폭등한다 여기서 다시 폭등한다라는 거는 지금 있는 시세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세입자가 지금 이제 2년 만기돼서 나오는 세입자는 지금 임대차 3법 적용되기 이전 전세가로 살고 있거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이제 안 오른 가격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 지금 시장가만 해도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금리도 올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은 거의 4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오른 가격에 하면 거의 뭐 6배, 7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자를 감당한다라면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집을 기존에 살던 집을 임대인이 만약에 이렇게 가격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나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근데 새로운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내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 우리 다시 협상합시다. 지금 시세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낮춘 가격에 그래도 올랐으니까 지금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지만 이건 좀 이 가격에 하는 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존 전세가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폭등의 느낌이죠. 엄청 오른 거죠. 거의 2배 이상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폭등한다는 느낌은 나죠. 근데 시장에서 보는 가격은 폭등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이상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 그래프 상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매물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임대차 3법 적용될 때 매물 그래프를 보잖아요. 수직 낙하를 해요. 매물이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수직 낙하하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수직 낙하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시장에 풀려야 될 매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한 70%가 그냥 바로 재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매물들은 시장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매물로 이제 계약 갱신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만기 이제 도래하는 사람들은 한 3, 4개월 전부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매물을 내놨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 쓰니까 그냥 바로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70%가 줄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임대인들이 이제 집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팔아야 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라.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임차인은 튀어나와서 시장의 수요자로 돌아다녀요. 근데 이 매물은 매매도 안 나오고 임차인도 안 나와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이제 그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나중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 매물에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15% 2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이때 뭘 했냐면 허위 매물 단속을 했어요. 허위 매물 단속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때 이제 허위 매물 단속할 때 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어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시장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허위 매물 단속이라고 하면 단어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시기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위 매물에 또 약간의 그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본다라면 매물이 좀 많아 보이는 역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은 없는 매물을 등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수요자들은 일단 인터넷상에서 매물을 검색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는 것과 2개 있는 것과 뭐 4, 5개 있는 것과 그럼 느끼는 감 다르잖아요. 하나 있는 것은 매물이 하나도 없네 이런 느낌이고 4, 5개 있어요. 그러면 좀 그래도 있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허위 매물 단속하면서 매물 수가 또 갑자기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막 튀어나와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매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완전 패닉 상태에 다다른 임차인들이 그냥 임차 전세가를 그냥 막 올려주면서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자, 그 전에 임대차 3법 시행되면서 매물이 사라지게 했던 70%가 이제는 매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제 쓸 수 없잖아요. 한 번 다 썼으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죠. 매물이 급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저는 네. 이
6월 이후에 네.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간다라는 얘기, 아니란 얘기. 그다음에 9월부터 전세가 폭등한다는 이야기, 아니란 얘기 있잖아요. 네. 어서 빨리 6월과 9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시청자들도 참 그런 생각이 드실 게 다 각자에게 맞는 또 각자의 기준에서 그 논리가 있으시잖아요. 다 맞는 말 같아서 약간 혼란스러운데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뭐 8월 지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올해 연말에 됐을 때 다들 어떻게 될지 너무 그러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붙이다니요. 붙이지 않습니다. 즐거운 입장이죠. 항상 싸움은 붙이고 불은 아니 구경하고. 상대편 없어요. 다 각자 줄을 하세요. 각자. 근데 이게 너무 또 확실하게 첨예하게 다 되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저도 와,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변곡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 주장한다는 분들은 이제 상승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저같이 이제 변절자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던데 소장님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신 분으로 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왜냐면 소장님이 풀스토리 다 모르시니까 소장님이 상승을 언제까지 얘기하셨고 하락으로 바꾼 시점이 언제였나요? 사실 제가 폭등한다라고 했던 게 2019년도에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완전 무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고 의미가 없었다. 저는 사실 폭등을 한 2013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이제 공식 자리에서 이제 폭등을 얘기했던 거는 2019년도에. 2019년부터. 네. 그 다음에 하락으로 바꾸신 건 언제부터예요? 하락으로 바꾼 거는 2021년 말쯤에 2022년부터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말쯤에 후반기 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정체기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그때만 다 시장이 뜨거운 게 살짝 좀 남아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또 하락 명자 계속 하락 외치는구나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소장님은 그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2030년 되면 다시 상승론자로 또 돌변할 거예요. 2030년이요? 네. 야, 그러면 지금의 만약에 하락장 진짜 온다면 이게 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봐요. 정확하게 30년 아니겠지만. 그렇죠. 하락 기간이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주택자분들에게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하락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산 분들은 이 기간 때 거의 한 90% 이상은 못 버텨요. 그렇죠. 못 버티겠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금리 오르고 하면 뭐. 그래서 이제 중간에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더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길게 하락한다라는. 여러분들이 양쪽 이야기 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올바른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